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날에 인사드리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초 상저하고 기대감에 들떴었던 우리 증시. 하지만 최근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연말까지 이 약세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봐도요.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신냉전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윤석전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유동성입니다. 최근 유동성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먼저 김한진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9월 시장 살펴보면요. 전형적인 약세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 10월 시장은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아트캐신의 경우에는 10월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유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조금 짧게 보는 입장과 좀 긴 호흡으로 보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멘트해 주셨듯이 짧게 보면 사실은 뭐 이번 4분기만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죠. 뭐 달러가 강세로 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살짝 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경제 실물 경제에 이제 약간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4분기에는 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좀 미국과 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좀 유동성 환경, 뭐 폭넓게는 금융 환경이 조금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았던 데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4분기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뭐 한 4분기를 지나서 뭐 조금 내년까지 뭐 길게 안 봐도 뭐 내년 상반기의 유동성은 계속 위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이제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뭔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제 10년물이 뭐 한 5%를 넘어서 뭐 5.5% 계속 간다. 이러면 뭐 은행 문제도 생길 거고, 뭐 채권 평가손도 생길 거고,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또 터질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주택 시장의 위축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또 경기는 또 위축되면서 살짝 또 역설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를 끌어내리니까 또 유동성 환경은 다시 좋아진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 조금 너무 이제 장기 차트지만 지금 미국의 유동성, 뭐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총통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뭐 좀 그 광의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미국의 M2, 영어로 M2인데 총통화입니다. 이 총통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10조도 안 됐어요. 한 8조 9조 됐던 게 지금 뭐 10조를 넘어서 10조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경 몇천억 됐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뭐 쭉 올라서 팬데믹 코로나19 때 뭐 지금 오른쪽 축인데요. 빨간색 선에 미국 총통화가 15조 정도 이렇게 넘더니 22조까지 치솟았고 고작 준 게 한 1조 줄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은 큰 그림에서 보면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정도로 험악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위축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뭐 고전할 가능성. 이거는 좀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풍부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거기에 따른
조금 유동성이라기보다는 금융 환경의 위축, 또 투자 심리의 위축, 약간 신용 경색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조금은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길게 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봤을 때 금융시장에 좀 자금줄, 뭐 생명줄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실 또 연준에서는 이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서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경기는 지금 조금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용 시장이 아주 구조적으로 좀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태.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조금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최근에 구인 건수가 나왔습니다만 960만 건이고요. 노동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한 460만 건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는 지금 돈줄을 죄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잘 쉽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경제 지표라도 대부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물을 끓이면 처음부터 끓지 않잖아요. 네. 쭉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끓듯이 경기도 뭐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내려갈 때도 어느 임계점까지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반대로 물 끓는 표현하고 이제 반대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고용이 줄어도 소비가 안 줄고 그리고 소비가 줄어도 고용이 안 줄고 이게 경기가 계속 이게 정말 냉각되는 건가 아닌가 뭐 이게 정말 헷갈리는 이제 지금이 그런 국면이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임계점을 지나면 경기는 이제 조금 눈에 띄게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조금 너무 풍부하고 네. 또 재정 지출도 지금 아주 바이든 정부가 정말 뭐 작심하고 풀고 있거든요. GDP의 거의 한 재정 적자 비율이 7%, 네. 마이너스 7%죠. 그런 정도로 좀 풀고 있고 또 10월부터는 IRA 법안 이것 때문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거의 한 1조 2천억 달러 연간 이런 정도의 그 확정된 또 추가 재정 지출이 예고돼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미국 경기는 돈줄을 재도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아직까지는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기에 조금 너무 좋은 상태 이런 상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경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죽지 않아서 네. 통화 정책이 더 기축적이고 제약적인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심리의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굿 뉴스는 배드 뉴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4분기가 그 변곡점, 임계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기가 정말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죠. 그런 측면에서 4분기는 조금 변동성도 높을 것 같고요. 또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릴 것 같고 위든 아래든 그리고 환율 시장도 좀 어수선할 것 같고 경제 지표도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이렇게 충돌되는 경제 지표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한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 국면에서 뭐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힘을 내지 못해야 맞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연초부터 살펴봤을 때 상승 국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성과를 냈던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반대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좀 크게 보면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역시 유동성의 약간 후광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 이거는 그 GDP를 M2로 나눈 겁니다. 네. M2를 GDP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도 유동성 규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 적냐. 그런데 이게 뭐 장기 차트입니다만은
1960년 이후에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뭐 미국의 총통화, 뭐 글로벌 총통화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실물 경제 대비 얼마나 풀렸나라는 비율이 네. 박스권에 있다가 99년, 2000년 닷컴 버블을 지나면서 위로 그냥 거의 슈팅을 하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2019년, 20년 지나면서 한 번 더 점프합니다. 코로나죠. 2020년 초에. 그래서 얼만큼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상반기에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등장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 테마가 등장했죠. 수주가 늘고 K 배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거다라는 낙관적 예측이 팽배해지면서 미국은 AI, 한국은 2차 전지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는 사실 뭐 지금 세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세 번째 차트는 주식 수익률, 네. PER의 역수를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수치한 거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채권 투자하면 혹은 이자 받으면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런 파란색 선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안전자산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안전자산보다 금리보다 더 뭔가를 벌 수 있는 희망을 네. 갖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와서 이게 굉장히 좁혀져 있고 지금은 뭐 MMF 수익률이 미국 기준으로 5.3%, 네. 그다음에 S&P 500 PR은 거의 20배니까 주식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20에서 5%. 오히려 MMF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시장이 지수가 그냥 완전히 뻗어갈 정도로 굉장히 주식 시장이 두 다리 쭉 뻗고 지수 그냥 사서 장기 투자하는 뭐 이런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상반기에 주가 지수가 S&P 500이 30%나 오르고 나스닥이 50%나 올랐느냐. 네. 7개 종목이 시가총액 큰 개별 종목이 올랐다 보니까 이 7개 종목이 만약에 중소형주였다면 지수는 제자리였겠죠. 네. 하지만 이 7개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큰 탑 10에 드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주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반기에 더 날아갔던 거고요. 반도체 경기는 애매하니까 코스피는 오르긴 올라도 코스닥 상승률보다는 조금 낮았던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지수 상승이 아주 완벽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이번 4분기도 역시 지속될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4분기도 개별 종목 장세라는 개별 종목 장세가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상반기보다. 네. 그리고 해를 넘겨서 내년 1분기에도 역시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빅테크가 3Q 실적이 잘 나와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네.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만약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죠. 네. 시가총액이 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읽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번 4분기도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미국의 지수가 올랐던 이유도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7개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줬던 거고, 우리 역시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을 비롯해서 뭐 산업과 환율, 거기에 인구 구조까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세계 경제 프레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 나눈 유동성 환경도 네. 예전 유동성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풀린 통화가 전부 다 좀 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이제 그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 유동성 포퓰리즘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전 세계 경제에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좀 이런 유동성 포퓰리즘에 지금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주워 담아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제 갈등 이런 부분들은 GT의 어쨌든 약간 패권 싸움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뭐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 시장도 환율 패권 뭐 어쨌든 미국의 패권은 달러 패권이고 또 중국도 뭐 나름 또 위안화를 또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미국은 또 견제할 거고요. 네. 그러면 환율 시장도 전통적인 어쨌든 메커니즘에서 하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패권의 어쨌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구 구조 변화도 각국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뭐 상당한 조금 우울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네. 뭐 상대적으로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안티에이징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생산 인구가 좀 주니까 AI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빨리 기업들이 접목해서 응용해서 생산에 도입돼서 줄어드는 노동력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그 자동화랑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담 요인도 있지만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어쨌든 그 메가 트렌드를 만들면서 어떤 산업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건지 네. 좀 그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혹은 국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 네. 주식이 올라갈 거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지금 수혜를 받듯이 또 제3국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인구 구조가 조금 더 고령화가 좀 가팔라지면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AI나 메타버스라든지 지난번에 유행했던 혹은 뭐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산업들이 좀 뭐 또 바이오 헬스케어 진단 이런 쪽의 산업들이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고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도 변화를 보이지만 산업 전반으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고령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좀 유망하게 볼 만한 업종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아무튼 뭐 조금 고령화도 있고 분업 질서의 변화도 있고 좀 복잡한데요. 네. 첫 번째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좀비 기업이 정리되고 또 재무 구조가 좋은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성장을 조금 억누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성장 기조가 올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환경에서는 저성장을 이길 수 있는 산업이 역설적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거죠. 네. 종합해 보면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재무구조 안정적이고 그런데 성장까지 할 수 있는 뭔가 역량이 갖춰져 있다.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PR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조금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장기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을 이제 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유행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돈도 많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큰. 그래서 빅테크를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네. 내년 초까지 빅테크가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혹은 증시를 주도할 수 있을지 사실은 뭐 이게 주도해야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도 편할 것 같아요. 네. 또 반도체도 올라가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약간 많이 쉬었던 뭐 고령화 수혜주 약간 너무 긴 관점인가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 네. 3년에서 한 4, 5년 쉬었죠. 그래서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대해 봄직한 섹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K 콘텐츠는 네. 세계 경쟁력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 엔터 이런 종목들의 조금 재도약을 한번 기대해 봄직하고요. 또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주가도 조정을 보였고요. 그런 종목 중에서 수주가 늘거나 네. 다시 한번 뭐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낙폭 과다 쪽에서 성장성이 조금 담보된 네. 성장성을 갖춘 그러한 기업들을 4분기에는 조금 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네. 한번 종목 찾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동안 유동성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4분기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좀 지수는 박스권 가능성 그리고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는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5%는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더라도 일시적으로 넘는 장중에 그런 정도의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국채 금리가 만약에 더 이렇게 치솟으면 시장의 하단은 조금 더 낮은 영역대에 한 번 더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점 국채 금리를 보면서 좀 시장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국채 금리를 보면서 시장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유동성 환경 속에서 최선의 수익 전략 김한진 박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본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는 이어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G2의 경기 점검과 최근의 관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을 사실 돌아보면요. G2,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해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일까요? 미국의 뭐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연이어서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금융 문제를 협의할 두 개의 실무 그룹을 구성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걸 두고 양국이 해빙 조짐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던 G2의 대립각 속에서 최근의 무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은, 네. 미국과 중국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와는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옛날에 이제 실제로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사실은 경제도 분리돼 있고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네. 이념적으로도 분리돼 있고 특히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미중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사실은 보이죠. 특히 경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양국은 일시에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단계에 거의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이제 좋은 예를 드는 게 22년간의 그 미중 간의 교역액이 사실은 6,900억 달러를 넘었죠. 거의 네. 7천억 달러.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게 미중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그런 대로 이제 그 겉모습을 드러낸 거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였잖아요. 네. 트럼프 때부터 이제 관세를 갖다가 미국이 중국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대결이 어떻게 보면 표면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2년이면 바로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는 양국의 교역액이 최대치에 이르렀으니까 네. 이게 무슨 뭐 그 패권의 어떤 뭐 경쟁이냐 이게 네. 심화되는 거냐 사실은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갖다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일단은 중국을 갖다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일단 규정을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하원에 미중 그 전략경쟁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세국에서 편하는 의회 예상국에서 편하는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중국을 갖다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제국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왜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헤어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특히 공급망에 관련된 측면으로 해서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시에 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그 첨단 기술 분야, 우리가 첨단 기술 분야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전부 다 국가 안보, 국방과 관련된 분야예요. 그 이런 얘기가 있죠. 2차 세계 대전의 어떤 승패를 갈랐던 거는 네. 강철과 알루미늄이었다라고 하면 현대 전쟁의 어떤 승패를 가르는 거는 바로 컴퓨팅 파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어느 쪽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는 반도체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고 세 번째는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쪽의 분야란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는 사실은 컴퓨팅 파워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패권을 규정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꼽아요. 보통은 이제 경제력을 갖다가 제일 우선시하는데 사실은 경제력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군사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군사력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은 다시 이제 좀 추려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어떤 추격을 갖다가 일단 막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위에 있는 군사력 부분에서는 절대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을 꿈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지금 당장에서는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재편 작업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인도가 됐든 아니면 베트남이 됐든 동남아시아가 됐든지 간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포석하에 미국의 장기적인 포석하에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제하는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중국이 그걸 갖다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국의 진짜 의도가 어디 있냐라는 거는 충분히 네.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 역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는 화해 무드가 뭐 일단 보이죠. 가령 뭐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들이 연이어 방문을 해서 사실은 뭐 창업급 연례 회의를 갖다가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출 통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정도지. 근데 그 수출 통제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사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떤 물품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를 한다는 걸 갖다가 사전에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커다란 의미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없다라고 보는 네. 거고요. 중국은 대신 미국은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있겠죠. 지금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압력의 가중 이런 것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가지고 가령 이제 가장 비근한 예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를 물량을 갖다가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3천억 달러가 됐는데 올 네. 8월 말 기준으로 8,500억 달러 정도까지 줄였어요. 미국 국채를 갖다가 덜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한테는 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중국이 갖고 있던 국채를 갖다가 판대거나 네. 일시에 판대거나 아니면 물량 자체를 줄이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에 미국 국채 시장의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완급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미국이 꿈꾸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장기적인 안전한 결별 이거에서 멀어진 거는 절대로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당장은 중국의 손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을 꿈꾸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를 살펴보면 지난 달이었죠.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제품이 포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화웨이와 GT 네트워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냉전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야 할까요?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중국은 그 반도체법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 중국 공장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어떤 규제 정도를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생산 능력. 그걸 갖다가 향후 10년 동안 5%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웨이퍼 투입량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뭐 5%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간 5%예요. 그럼 1년씩 따지면 0.5%씩밖에는 늘릴 수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법이 그 가드레일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전해준 메시지는 딱 하네요. 중국 공장에서 니들 생산 능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생산 능력을 갖다가 확대하지 말아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 연간 0.5%씩 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걸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걸 갖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첨단 장비들. 사실 이제 SK라든지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거기서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갖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더 첨단 제품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장비 규제에 대한 것도 뭐 1년 동안 유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뭐 VEU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Verified End User라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에 한해서 상무부에 미리 허가를 받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허가 없이도 장비 반입을 갖다 할 수 있다.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우리 그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상무부의 허가를 득한 장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첨단 제품을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더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더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첨단 장비들을 갖다가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업데이트를 해줄 때 상무가 그걸 허가를 안 해주면은 기존에 들어가던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반입이 됐던 것들은 얼마든지 거기 반입이 되는데 네. 추가 반입이 되는데 새로운 장비들, 그러니까 더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반입은 사실은 상무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상무부에서 허가를 해줄지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공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일단 다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그럴 명분도 사실은 미국한테는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한국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충분히. 그럼 우리 보조금 안 받을래? 보조금 안 받으면 네. 되는 거니까요. 뭐 얼마든지 반발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TSMC도 요즘 그런 움직임을 약간 보인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 건설을 갖다가 뭐 좀 연장한다거나 연기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저는 그런 레버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네. 때문에 우리 기업들 아니면은 지금 당장으로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는 현재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딴 나라들은 갖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니까 우리의 어떤 반발들도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우려를 잠재우면서 현재 수준의 어떤 제품들만 매년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생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미국의 대중국의 압박, 그러니까 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에 더 투자를 해서 어떤 더 첨단 생산을 생산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고 네. 기존에 어떤 생산하는 제품들 위주로 생산을 하고 첨단 제품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거나 뭐 이런 형식이 돼야 될 거고요. 네. 대신 이제 제재를 덜 받는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일 테니까 네. 중국 시장은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어떤 반도체로의 어떤 전환, 공장 전환 이게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쪽의 전환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재가 계속 거세지면서 일단은 우리 기업들도 좀 체제를 좀 전환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또 우리 증시의 상황을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연휴 징크스도 좀 소화를 했고 거기에 뭐 국채금리 상승 또 셧다운 우려감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9월 FOMC에서 매파적 동결이라는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는 연준의 시각이 물가보다는 경기로 옮겨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건이었던 미국 물가의 경우에는 이젠 좀 안도할 만한 수준일까요? 일단은 그 CPI가 아니라 네. 사실은 PC를 갖다가 연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자신들의 통화 정책의 어떤 벤치마크로 사실은 PC를 씁니다.
그러니까 PC의 어떤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헤드라인 CPI죠. 그거는 유가가 요 근래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에서 3.5%로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 PC죠. 사실은 뭐 연준은 헤드라인 PC보다는 근원 PC를 더 중시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3.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원 PC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같은 거를 배제한 그 PC를 말하는 거예요. 네. 또 슈퍼 PC라고 있습니다. 더 주거비를 또 빼는 거예요. 주거비를 뺀 것도 4.8%, 한 4.4% 정도 내려왔으니까. 특히 근원 PC가 3%로 안착한 거는 21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문제겠죠. 고용 네. 시장이 계속 하락이냐 아니면은 그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PC라든지 CPI도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고용 지표는 사실은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고용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고 네. 반대로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죠. ADP 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네. 두 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결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결이 다른 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경제 주체는 우리가 보통 세 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 기업, 가계. 그러니까 정부, 기업을 제외한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적된 고금리의 압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미국 가계의 신용카드액이 점점 올해 들어서 네.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소매 판매를 갖다 자세히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 여름 휴가 시즌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사실은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내구재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의 어떤 그 소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PCB 자체도 어느 정도 3% 근원 PC 같은 경우는 한 3%로 거의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네. 특히 뭐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일은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금리 압박이 서서히 미국 가계를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생각하기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없다면 미국 물가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돌발적인 변수가 없다면 미국 물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파월의 경우에는 사실 올해 연착륙이 기본 시나리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도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 또 연준의 외파적인 인사의 경우에도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60% 정도라고 좀 일축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네. 초과 저축도 좀 고갈이 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좀 많이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최근의 상황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를 하실까요? 금리 역전 그리고 네. 금리 역전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 필연적으로 침체가 왔습니다.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금리 정점, 금리를 네. 이제 연준이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침체가 올 때까지의 어떤 평균 기간은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네. 평균 11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네. 뭐 올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올 7월 달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금리를 네. 마지막으로 올린 게.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언제쯤 올 거냐?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치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 7월,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정도부터가 사실은 네. 2분기를 지나서 한 3분기 정도가 네.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연준이 진짜로 연착륙을 꿈낀다고 한다면은 왜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느냐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네. 이 고금리의 압박은 그 지연 효과를 갖고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금리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그 가중 평균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금리 압박을 실제로 느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새롭게 부채를 내거나 네.
기존의 부채를 갖다가 롤오버 연장할 때 차환할 때 고금리 압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부채를 갖다가 차환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랑 무풍지대예요. 빚이 네. 없는 사람들이 고금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상관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이라든지 정부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2년까지 초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돈 중에 실제로 투자에 쓴 돈보다는 예금에 쓰여 있는 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을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0%로 돈을 빌려서 거의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지금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그동안에 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럼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차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네. 실제로 차환하는 시점에 다다라야지만은 사실은 고금리의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 3주체 중에 네.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계 중에 실제로 가계만이 네. 고금리 압박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뭐 신용카드 쓸 때 가령 리볼빙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도 올랐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가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금리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미국의 정부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압박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연준이 higher for longer라는 계속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고금리 상황이 내년까지도 연장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네.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 2분기, 3분기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의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고금리 압박에 서서히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진짜로 그야말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금리의 지체 효과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연 효과라고. 네. 따라서 연준이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한다면은 경착륙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지금의 어떤 높은 금리라든지 네.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정책 자체를 갖다가 거기서 한 발 물러나지 않는 한 사실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연준이 진짜로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한다면은 네. 지금 같은 고금리를 갖다가 지금 뭐 그 일종의 저는 뭐 레토릭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하이어 for 롱거라는 정책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네. 진짜로 연착륙을 꿈꾸고 있다면은 만약에 하이어 for 롱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서 그걸 갖다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경착륙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경착륙은 필요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경착륙도 이제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중국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계의 가장 큰 암초라고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헝다그룹의 경우에는 약 7천억 원이 넘는 영내 채권 원리금 상환 기한을 맞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리스크 확대 가능성과 이에 대해서 중국 경제는 어떤 파장을 좀 받게 될까요? 헝다 문제는 일단 2년여가 흘렀죠. 네. 사실 그 정부에서 커다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그걸 갖다가 질질 끕니다. 네. 그건 어떤 정부나 대충 마찬가지예요. 결단을 내려서 일시에 파산시키지 않거든요. 네. 왜 그러면 경제적인 파장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 헝다그룹의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취직하게 되면 가택 연금을 당했죠. 주거 감시라고 중국에서 네. 표현을 하고 전현직 임원 같은 경우는 뭐 구금되거나 체포되거나 뭐 이런 그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그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 보내는 경고. 네. 그냥 니들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경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니들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갖다가 일단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요건은 뭐냐면 일단 파산 수순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파산 수순으로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조조정 어떤 길들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새로운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따라서 채권자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파산이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니들이 그걸 갖다가 기존의 채권을 주식으로 그냥 전환을 해라. 뭐 이런 압박도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헝다그룹에 대해서 파산까지 끌고 가는 네. 어떤 이런 강경한 수단을 갖다가 두고 있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헝다그룹 파산이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파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산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달러 규모로 하면 3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 정도 되나요?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중국 경제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큰 규모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2년 정도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른 부동산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파급 뭐 이런 효과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부정적인 효과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게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사실 중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영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구 은행들처럼 어떤 부실을 갖다가 이렇게 큰 부실, 상대적으로 큰 부실을 떠안았다고 해서 뭐 파산으로 치댔거나 이 은행들이 뭐 위기로 빠져드는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과장된 거고요. 한 12%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시행사라든지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들을 갖다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의 거의 마무리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파산 수순을 갖다가 네.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중국 정부 자신 있게 헝다그룹 파산 수술을 밟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상황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횡보 장세를 좀 보인다라고 할까 좀 긴 기간 좀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이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8월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짚어주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석 달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세 가지 요인을 저는 뽑습니다. 사실 뭐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사실은 9월 달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달이고요. 네. 보통 10월 초선이 넘어가서 11월, 12월, 1월로 갈수록 주시장은 좀 하락 증세를 보입니다. 네. 연말 장세가 사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랑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보통 대선 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네. 받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분석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최악인 경우까지 그때 지금까지 이를 좀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3,300 정도를 찍었다가 2,100까지 떨어졌죠. 2,100에서 거의 2,700을 목전에 두고서 사실 지금 떨어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데드캣 바운스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반등장에서 2,100에서의 어떤 반등장에서 조정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네.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어떤 기술적 지점 자체가 코스피 기술적 지점 자체가 사실은 60개월 이동평균선에 거의 터치한 수준이에요. 네.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걸 갖다 매크로적으로 그럼 보면 어떠냐.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령 4분기에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면은 네. 주식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 정도에 거의 최악을 찍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네. 사실은 지난 4월에 저점을 찍어서 5, 6, 7월에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더 반등할 여지가 있죠. 수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갖다가 하고 있지만 네. 전년도에 비해서 그 감소폭 자체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두 자릿수에서 9월 달에는 제가 한 4.4% 줄었는 줄 알고 있어요. 감소폭 자체가 점점 좀 줄고 있는 거죠. 이런 수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중국 경제의 어떤 회복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도 거의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령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8월달 들어가지고 전월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역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G20 경기 선행 지수 역시 그거는 우리나라 그 수출의 어떤 바로미터입니다. 네. G20 선행지수 자체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반전을 시작해가지고 하락을 하다가 이제 약간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뭐 반도체 수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을 갖다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최근 1년 동안에는 거의 가장 좋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갖다가 달성을 했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그 지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아니면 경기 자체가 저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시작한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은 연말로 갈수록 네.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G2의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